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감사와 겸손함에서 배우는 행복. 겸손이라 그러면 무조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능력, 자기의 그 잘하는 장점, 그것도 인정하지만 한편 불완전함과 실수도 인정할 수 있는 용기라고 해요. 스스로 실수와 약점을 가진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고, 위기에선 또 스스로 자신의 그 강점을 발굴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진정한 겸손이라고 합니다. 자, 보통 그 아이들이 마트에서 4살짜리 아이가 장난감 안 사준다고 뒤집어지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때 어머님들 어떠세요? 창피하죠. 저런 모습을 보이는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내 아들이 아니야, 내 딸이 아니야 라고 거부하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아이가 내 아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한테 우리도 상처를 줄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거, 이런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굉장히 눈치도 많이 보고 제가 잘하려고 굉장히 혼자 노력하고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라서 저는 다른 사람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 라고 믿고 살았어요. 그거 완벽하다 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분별, 경계를 좀 많이 침범 당했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런 사람이 반드시 남의 경계를 침범할 수도 있다. 그런 실수를 내가 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믿었는데 이제 그것을 인정해요. 저도 경계를 몰라서 침범할 수 있고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 편하고요. 더 잘하게 돼요. 그리고 실수에서 또 배울 수 있어요. 이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불완전함에서 배우는 사랑. 우리가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창의성. 완벽하다 보니까 창의성을 억누르게 되고 우리가 조금만 봐도 왜 기쁘고 놀랍고 즐거움 있죠? 그걸 잃어버리게 돼요. 놀라움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소소한 일상의 생활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해요. 이렇게 큰 어른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하는 상담과 교육에서도 그게 보여요. 어떤 상을 받거나 1등을 하거나 어떤 자신의 성취가 빛나는 순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가 올라오고, 뭐가 있냐면 부모님들이 목소리가 들려요. 더 잘해라. 뭐 그거 가지고 벌써 좋아하니. 이런 목소리가 들릴 때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렇듯 우리는 인간이고 불완전함도 인정하고 사랑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은 실수는 선물이다 라고 해요.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영성의 기초, 성장과 놀라움 부분입니다. 아이들은 주변 사람들, 자연, 그리고 더 높은 무언가와 하나가 되고 싶어 합니다. 영적 체험은 자신과 하나가 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신의 몸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자신의 몸을 느끼고 경험해야 한다. 따라서 아이가 무언가를 이해하려면 일단 만져보아야 한다. 어린아이들이 무엇이든 일단 손으로 쥐고 입으로 가져가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모든 지적 경험은 신체적 경험을 전제로 한다. 아이들에겐 신체적 경험과 인식, 추상, 영적 경험이 모두 하나인 것이다. 자, 그래서 아이들 움직이고 싶어 하고, 그래서 뭐든지 입으로 가져가고, 호기심, 손으로 쥐고, 또 뭐 발로 직접 자기가 밟아봐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걸 모르고, 입으로 갈 때 뺏고, 막 지나치게 통제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 아이들은.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아이를 다시 키운다면 뭐든지 아주 최고 위험한 상황만 아니라면 뭐든지 만지고 물고 빨고 체험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자, 그리고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가 부정적인 감정도 받아준다잖아요. 모든 감정.
부정적인 감정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 아이에게 사랑만 느끼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공격성도 느낀다. 하지만 아이에게 공격성을 느낀다는 이유로 자책을 하는 부모가 많다. 예, 아이를 잘못 키웠다 생각하고 큰일 났다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래서 놀라시는데 이것은 부모님들이 사랑을 너무 완벽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과 공격성은 서로 짝이라고 해요. 서로의 짝이다. 공격성은 관계에서 친밀함과 거리를 조절하기 위해 존재한다. 엄마가 아이에게 공격성을 느낀다면 이것은 자신에게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신호이다. 공격성을 느껴서 불안해하는 엄마, 이것이 뭔가 자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아이는 공격성을 통해서 관계에서의 친밀감과 거리를 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님 결국 잘못 키워서가 아니에요. 한번 잘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어떤 걸 표현하려고 할까? 왜 그럴까? 또한 아이의 마음을 읽으려는 시도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절대적 사랑이라는 이상과 작별을 고해야 한다. 절대적으로 사랑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그것들과 이별할 수 있어야 된다. 아이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질문, 이 부분 나눌게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시작과 끝을 느낀다고 해요. 탄생과 죽음도 삶의 일부이다. 그래서 아이들을 특히 4, 5세 아이들 죽음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요. 이 모든 질문이 다 영적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물어볼 때 당황하거나 얼버무리거나 막아버리면 아이는 잘못된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고 힘들어해요. 다시 비슷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도 멈칫하게 되고 영적인 감각을 잘라버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그 아이에 맞게, 나이에 맞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일부러 이 질문이 좋다고 해서 외부에서 일부러 자극을 줄 필요는 없어요. 자연스럽게 아이의 물음에 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 책을 보면서 이제 부모의 어떤 기준을 좀 넓혀 놓으시길 바래요. 아이들은 완벽한 부모를 원하지 않고요. 진실한 부모를 원해요. 내가 이런 질문을 해도 될 만큼 자랐구나. 내가 괜찮구나. 이래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완벽함보다 진실한 답변을 해줄 때 아이들은 자신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길과 샛길을 넘나드는 아이들.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걸 배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도덕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배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규칙과 규범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샛길로도 빠져봐야 된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타인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아이들. 예를 들어서 어떤 형이 동생을 부려먹고 대장 노릇을 하는 형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형이 아끼던 코코아 잔을 깨트려요. 그런데 동생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부모들이 왜 저렇게 타인의 불행을 보고 기뻐할까? 너무너무 고민에 빠졌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원래 잘 웃는 특성이 있어요. 통계에 보면 아이들이 하루 평균 300번을 웃는다고 해요. 그거에 비해서 어른들은 2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웃음이 그냥 일상이고요. 또 하나는 어릿광대의 행동을 보고 아이들이 웃잖아요. 그럴 때 정말 심각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어릿광대는 물론이고 나한테도.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에게 온 불행을 고소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웃으면서 잠시 우월감을 느끼고 물론 그 형을 조소하는 웃음이 있지만 이 아이는 잠시나마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스트레스를 풀고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들 고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아이가 거짓말하고 허풍을 좀 떨고 핑계를 많이 댄다. 이래서 이거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한 아이가 엄마가 어떻게 한 소리에 깜짝 놀래가지고 오렌지 주스 잔을 싹 쏟았어요. 엄마랑 둘이 있는데. 그래서 엄마가 그랬어요. 너 이게 뭐야? 왜 이래?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가 내가 안 그랬어. 이렇게 얘기해요. 뻔한데도. 거짓말하지 마. 그랬더니 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한 아이는
놀이터에서 모래로 케이크 굽기 놀이를 하다가 진짜 엄마가 케이크 굴 때 쓰는 철판을 집에서 가져와가지고 놀이터에서 그걸 신나게 논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 그걸 가져갔니? 했더니 안 가져갔어 라고 했어요. 이 아이가 딱 잡아 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걸 딱 가져와서 증거를 딱 보여줬더니 그 다음에 아이가 한 말은 까먹었어.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전혀 제의식이 없이. 그럴 때 어머님들 막 올라오시죠. 욱하고 올라오시죠. 또 한 아이는 집안을 엉망을 만들어 놓고 뭐라 그러고 야단치는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제 친구가 놀러와서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어요. 제일 나쁜 건 거짓말을 하는 거야 라고 아버지가 훈계를 하기 시작했죠. 그치만 너무 아이의 대답에 어이없음을 느꼈어요. 자, 이 아이들이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 사례들, 지금 말씀드린 사례들은 4살에서 8살까지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핑계대고 둘러대는 상황인데요. 이 거짓말을 한 까닭은 엄마의 질책이 두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즉, 가장 가까운 사람의 부적절한 반응이 겁났던 것이다. 아이들은 작은 실수가 초래할 결과를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도망치는 것이다. 실제로 굉장히 일어날 일을 과대해서 평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도망간다. 그리고 못 믿겠지만 아이들은 건망증이 심하다. 하루에 많은 일이 일어난 경우 각각의 사건을 구분해서 기억하지 못한다. 저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이면 이 부분 좀 공감이 되실 거예요. 정말 아이가 그걸 다 기억하고 뭐 그것도 시간 순으로 체계적으로 기억할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4살에서 8살은 환상과 진실이 뒤섞이는 마법의 시기다. 그래서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다. 거짓말을 꾸미고 눈에 보이지 않는 친구를 상상해낸다. 하지만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극히 주관적인 자기만의 세상을 구축하기 때문이다. 이런 아이들 진짜 많아요. 너무 상상력이 강렬해서 진짜인 것처럼 얘기하면 부모님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그리고 또 5살 아이? 내가 가지고 놀던 그 장난감이 오래 놀아 친숙하면 자기 건 줄 알고 착각하고 가져올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5살 때 공기를 하나 집어온 적이 있는데 그게 이쁘고 좋아서 아마 놀다가 그냥 가져온 것 같은데 제가 많이 혼냈던 기억이 나요. 이거 말하면 사줄 텐데 왜 가져왔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도둑질을 한 것처럼 제가 막 몰아세웠던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발달을 공부하고 배려 깊은 사랑이 행복한 영재를 만든다. 여기 이제 발달 과정으로 아이의 그 심리를 보여준 책인데요. 제가 그걸 보고 그때 그걸 알았어요. 너무 심각하게 아이를 도둑 취급했구나. 그 도덕적인 걸 가르쳐 주려고 훈계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제가 실수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또 아이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 자, 거짓말이 나쁘다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이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할 때는 비도덕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달리 행동할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진실보다 거짓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참 재밌죠. 저는 이 책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풀어준 책은 처음 봤어요. 뭐, 이렇게 발달 단계별로 이 시기는 그렇다 얘기는 들었지만 그게 제 마음에서 진심으로 공감이 안 됐었는데, 확실히 그 영성을 다루는 책이다 보니까 이 부분 파트가 짧더라도 이 문장으로 제가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귀찮은 전화가 왔는데 아이에게 엄마 없다고 해. 이런 경우들 있죠. 저는 이거 보고 너무 빵 터졌어요.